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으면 일이라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도 못 낳는 년이가 생선 손질도 제대로 못하냐?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생선을 손질하던 제 머리 위로 차가운 식혜가 쏟아졌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젖은 앞치마만 움켜쥐었습니다. 거실에선 동서들이 낄낄대며 제 비참한 꼴을 사진 찍기 바빴고 20년을 개처럼 살아온 저를 그들은 여전히 발밑에 때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달궈진 스마트폰이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집의 진짜 주인이 조만간 누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며느리의 처절한 반격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아들만 내신 집안에 시집와서 20년 동안 식모처럼 살다 마침내 제 인생을 되찾은 둘째 며느리 48세 김민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히고 통쾌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주방에서 도마 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비늘을 긁어내는 소리가 주방 타일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생선 비린 냄새가 손끝에서 피어올랐고 손가락 사이로 미끈한 생선살이 미끄러졌습니다. 칼을 더 세게 쥐었어요. 도마 위에는 손질해야 할 생선이 5마리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 오정숙의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는데 규칙적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에 쥔 칼자루가 땀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를 꺼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식혜 주전자를 밥그릇에 따른 다음에 식혜가 담긴 밥그릇을 들고 저에게 뿌리셨어요. 차가운 액체가 제 얼굴에 쏟아지자 식혜가 이마를 타고 눈두덩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코끝과 입술 사이로 단맛이 느껴지고 얼음 조각들이 목덜미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차가웠습니다. 셔츠 안쪽이 축축하게 젖으며 등까지 식혜가 스며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식혜가 따라진 컵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왔으면 애라도 잘났던가 생선 손질도 하나 똑바로 못하냐? 재수없는 집안이라 부정 타니까 네가 식혜라도 처맞아야 조상님들이 화를 안 내시지. 라고 하시면서 식혜를 제 얼굴에 뿌리신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젖은 앞치마를 꽉 움켜쥐었는데 손톱이 천에 파고들었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떨어진 얼음 조각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차가운 식혜가 턱 밑을 타고 계속 옷깃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며 입꼬리에 냉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옷에서 식혜가 뚝뚝 떨어졌고 발목까지 축축했습니다. 첫째 동서 이문정이 소파에 편하게 앉아 명품 쇼핑백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파 옆에 쇼핑백이 4개나 놓여 있었고 새로 산 핸드백을 꺼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핸드백에서 금장식이 환하게 빛났는데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어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동서 은정이 저를 힐끗 보더니 픽 웃었어요. 민지야, 네가 조심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고개를 숙였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제가 지금까지 참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가 28살 때 남동생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나 필요했는데 친정은 가난했고 담보로 잡힐 집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께서 일주일 만에 수술비 전액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 아버님의 고마움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아버님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첫째 동서 은정이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너 정말 답이 없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주방으로 다시 들어오자 복도를 지나며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는데 셋째 동서 장혜진이 아버님의 약탕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찌푸리고는 약탕기를 기울여 하수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한약이 소용돌이치며 하수구로 쏟아져 내려갔어요. 3시간 동안 정성껏 달인 약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약재를 씻고 손질해서 달인 것이었어요. 혜진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집안에 노인네 냄새가 진동해서 진짜 못 살겠네요. 창문 좀 열어놔요, 형님. 저는 하수구를 응시했어요. 까만 약물이 물과 섞여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하수구로 사라지는 거였어요. 걸레를 집어들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튄 약물을 닦아냈는데 걸레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혜진은 빈 약탕기를 싱크대에 던지듯 놓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거실로 나갔어요. 막내 동서 신수민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는데 최신형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케이스가 반짝거렸어요. 셀카 모드를 켜더니 제 쪽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었고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손에 비늘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민이 화면을 보며 낄낄거렸어요. 형님은 정말 여자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되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휴대폰 렌즈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는데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얼룩진 앞치마를 두르고 맨손으로 생선을 만지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식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수미는 사진을 몇 장 연속으로 찍으며 화면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에 쓰일까요? 거실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는데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친정 아버지도 빌어먹는 노인이더니 너도 똑같구나.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시집와서 20년 동안 뭐 했어? 밥만 축내고. 저는 도마를 내리치듯 칼을 놓았는데 칼날이 도마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고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지며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 김치통을 꺼내시더니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으셨어요. 제사상에 올릴 나물 반찬도 빨리 챙기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시며 거실로 나가셨어요. 안방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버님이 보였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등을 곧게 펴고 맑은 정신으로 저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번, 2번. 저는 그 눈빛을 마주봤어요. 아버님의 눈에서 무언가가 전해졌는데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방 안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침대에 누우셨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따뜻했습니다. 손을 넣어 만져봤는데 화면이 켜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대고 심호흡을 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제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빠른 걸음이었는데 슬리퍼가 바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손을 뻗으시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어요.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욕망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조용히 숨을 내쉬었는데 시어머니는 헛손질을 하시고는 혀를 차며 다시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안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였어요. 쿵! 무거운 울림이 복도를 따라 전해지자 거실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동서들의 수다 소리도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안방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빨라졌고 동서들도 하나둘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발끝에 힘을 주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진 거실 한쪽으로 가서 상 끝을 붙잡았습니다. 나무 테이블이 손바닥에 차갑게 느껴졌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등 위로 땀방울이 맺혔다가 하나가 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서늘하게 뜨고 제사상 위의 음식들을 봤어요. 전, 나물, 탕, 과일, 떡까지 거의 다 제가 혼자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만든 것들이었는데 손끝이 부르텄고 물집이 잡힌 곳도 있었습니다. 시댁의 아들들은 모두 분가에서 살았지만 모두 가까운 곳에서 살기도 했고 명절이거나 아버님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날이면 이 집은 늘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시댁집은 마당과 장독대가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0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28살 때였어요. 하얀 홀레복을 입고 이 집 대문 앞에 섰던 날이었는데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손에 든 작은 보따리가 땀에 젖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 오정숙이 현관 앞에 서 계셨는데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손짓으로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보따리를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듭을 풀고 보따리를 펼쳤는데 안에는 이불 한 채와 베갯모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폐물 상자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어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이게 뭐야? 겨우 이것뿐이야. 친정이 얼마나 가난하면 이따위를 시집으로 싸우니?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으시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야를 들고 나오셨어요. 대야에 소금을 한 움큼 퍼서 넣으시고는 수돗물을 틀어 소금을 풀으셨습니다. 하얀 소금이 물에 풀리며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으로 다시 나오시더니 대야를 기울여 제 발밑에 소금물을 확 뿌리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하얀 버선을 적셨는데 발목까지 흠뻑 젖고 치마 끝자락도 젖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부정 타니까 가난하고 재수없는 기운 싹 씻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 저는 젖은 버선발로 차가운 대리석 현관을 밟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버선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남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동생의 창백한 얼굴이었고 입술이 바짝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에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난관이 막혀 있어요. 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읽으셨는데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애도 못 갖는 주제에 밥은 왜 처먹어? 시어머니가 식탁 위 제 밥그릇을 집어들어 부엌 바닥으로 확 밀어내셨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는데 밥알이 사방으로 튀고 국물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밥알이 묻었는데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는데 동서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첫째 동서 은정은 비단 한복을 입고 왔는데 금박이 수놓아진 고급 한복이었고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셋째 동서 혜진은 최신 유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보라색 치마였습니다. 막내 동서 수미는 명품 액세서리를 주르르 달고 왔는데 목걸이, 팔찌, 반지가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3년 전 시집 올 때 입었던 낡은 한복을 꺼냈는데 엷은 노란색 저고리였고 소매가 해져 있었습니다. 치마 끝도 달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실로 나가자 동서들은 소파에 둘러앉아 시어머니 곁에서 과일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포도를 집어 먹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전 부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물에 풀고 계란을 풀어 넣었어요. 호박을 썰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는 반죽을 한 국자 떴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는데 따끔했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전을 30개는 붙여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부르텄는데 20개를 넘어가자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부침개를 뒤집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전을 뒤집다가 젓가락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집어들어 물로 씻고 다시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아버님의 낡은 정장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아버님은 온화하게 웃고 계셨는데 그 미소를 보니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는데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도 한 장 들어있었는데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민지야, 잘 지내니? 엄마가 정성껏 담갔다. 맛있게 먹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부르셨어요. 뭐가 왔어?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상자를 뜯어보셨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으시더니 코를 찡그리셨어요. 이게 무슨 거지 냄새야? 가난한 집 음식은 냄새부터 다르네.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들어 쓰레기통으로 가서 통째로 처박으셨습니다. 된장통도 함께 버리시고는 쓰레기통 뚜껑을 닫으셨어요. 저는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비닐봉투와 뒤범벅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나서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72세 때였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어요. 뇌 사진도 찍으셨는데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약을 드시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실수를 하셨는데 바지에 실수를 하신 거였습니다. 안방에서 냄새가 났어요. 동서들이 거실에 있다가 냄새를 맡았는데 은정이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으악, 무슨 썩은 오줌 냄새야? 하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혜진이 창문을 벌컥 열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미는 현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하는 행동과 말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아버님께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새 속옷도 갖다 드리고 아버님이 씻고 나오시길래 괜찮아지실 거라고 진심으로 위로를 드렸습니다. 제 동생 수술비를 대주시고 저희 집안이 가난해도 항상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신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현실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쥐셨는데 그 손에서 느껴진 악력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이 있었어요. 눈빛도 맑게 빛났습니다. 남편은 버는 게 작아서 생활비도 조금 주고 저도 돈이 필요해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몰래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아버님 병원비라도 조금 보태드리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마트 청소 일을 시작했었는데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모아 아버님 약값에 보탰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제 가방을 집어들어 뒤집으셨습니다. 가방 속에서 마트에서 일하는 사원증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집안 망신시키는 년. 네가 감히 네가 마트에서 일을 하냐고? 집안 망신시키고 앉아있냐면서. 목소리가 귀를 찔렀는데 시어머니가 제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두 손으로 지갑을 잡고 찢기 시작했는데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며 지갑 속 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8장이었어요. 동전도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지폐를 하나씩 주었어요. 찢어진 지갑 조각들도 모았습니다. 남편 준석도 변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다정했는데 출근할 때 인사도 하고 퇴근하면 안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뒤로 달라졌어요. 말수가 줄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님 간병을 모두 저에게 떠넘기고는 외박을 일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열이 나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와줘.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들이랑 알아서 해. 나 바빠. 통화 끝에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빗소리가 창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번개가 번쩍이며 방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셋째 동서혜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위해 정성껏 달인 한약을 들고 안방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혜진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릇을 보더니 코를 찡그리고는 그릇을 낚아채더니 거실로 갔어요. 화분이 놓인 곳으로 가서 한약을 화분에 쏟아부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흙 위로 쏟아졌는데 비아냥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도 노인네 죽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약 먹여봤자 소용없어요.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재산이라도 자식들이 빨리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화분을 바라봤어요.
검은 약물이 흙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떨어져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달려오시더니 손바닥으로 제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갔는데 귀가 멍하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입안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입술 안쪽에서 비릿한 맛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애도 못 낳는 씨도 없는 집안 주제에 밥값은 축낸다며 온갖 저주가 쏟아졌는데 뺨이 화끈거리고 따가웠습니다. 저는 이때도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어요. 밤이 깊었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는데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조용히 가서 찬장 뒤편에 비밀 공간을 찾았어요. 찬장을 조심스럽게 밀었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작게 나며 벽과 찬장 사이 좁은 틈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낡은 가방이 숨겨져 있었는데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손가락 끝으로 차갑고 딱딱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돈은 아니었는데 귀금속도 아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고는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찬장 뒤에 그대로 다시 숨겼어요. 아직은 그 물건을 확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시태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누가 보기엔 평범한 외출이었겠지만 그날은 그냥 장을 보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였는데 좁은 통로 양쪽으로 가게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고등어였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도 뒤섞여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좁은 길을 막고 서서 흥정하고 있었어요.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할머니도 있었는데 구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백두 세탁소 라는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는데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간판 아래로 몸을 숨기듯 들어가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삐걱거렸는데 세제 냄새와 스팀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님이 30년 넘게 곁에 두었던 시아버님 회사 실무를 맡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두식 실장이 카운터 뒤에 서 계셨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는데 흰머리가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실장님은 하얀 셔츠를 다리 밑판 위에 올려놓고 다리미질하고 계셨어요. 증기가 피어올랐는데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없이 다림질하던 셔츠를 집어드시고는 비닐 포장지를 꺼내셨어요. 셔츠를 비닐 안에 넣기 시작했는데 손놀림이 느렸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비닐 안쪽으로 두툼한 무언가를 넣으시더니 테이프로 비닐을 봉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저는 셔츠를 받아들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두식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 회장님이 치매 진단받기 전에 완성하신 겁니다. 3년 전이에요. 의사 진단서 받기 2달 전에 준비하셨는데 가장 정신이 맑을 때 만드신 거죠. 저는 셔츠를 가슴에 꽉 안았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최두식 실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년후견인 위임장입니다. 법무법인에서 공증도 받았어요. 모든 권한이 김민지 씨에게 넘어가는데 부동산도 금융자산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는데 최두식 실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20년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도 저도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세탁소를 나와서 셔츠를 든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는데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걸었습니다. 큰 길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여서 정류장 벤치로 가서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닐을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는데 테이프를 천천히 벗기자 셔츠 안쪽에 누런 봉투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는데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쳤는데 성년 후견인 위임장이었고 아버님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빨간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는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강남 상가 건물. 수도권 필지 5곳. 목록이 적혀 있었는데 매매 가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아버님이 100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증여해 주신 거였어요. 손이 떨렸는데 계약서 하단에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년 간병 임금 50억 원과 상계 처리.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글씨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금융자산 증여 명세서였습니다. 계좌번호와 금액이 빼곡했는데 숫자들을 보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손으로 꾹 눌러 넣었어요. 가방을 열어 봉투를 밀어 넣었는데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는 지퍼를 닫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모퉁이를 돌아서자 첫째 동서 은정이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 쇼핑백을 3개나 들고 있었어요. 에르메스 주황색 쇼핑백이 보였는데 샤넬 검은색 쇼핑백도 있었고 루이비통 갈색 쇼핑백도 들고 있었습니다. 첫째 동서 은정이 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비닐에 쌓인 셔츠를 보고는 픽 웃었습니다. 민지야, 세탁소 다녀오는 길이니. 고생이 많구나. 목소리에 비웃음이 담겨 있었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발밑을 봤습니다. 은정의 빨간색 하이힐이 보였어요. 새 구두였는데 하이힐이 제 옆을 지나쳐가며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은정의 뒷모습을 봤는데 쇼핑백이 흔들거렸습니다. 저 가방 하나면 동생 약값 한 달치인데. 빠른 걸음으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당으로 갔어요. 낡은 장독대가 단모퉁이에 놓여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동서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무릎을 꿇고 장독대 밑을 살폈는데 벽돌 하나가 헐거웠습니다. 전에 표시해 둔 것이었어요. 벽돌을 빼내고 손을 넣어 안쪽을 더듬었는데 깊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그 안에 넣고는 벽돌을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틈새가 보여서 흙을 집어 틈을 메우고 손으로 문질러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일어서서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너 또 어디서 비자금 빼돌리냐? 의심 가득한 목소리였는데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방으로 가서 문을 2번 노크하고
들어가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주황빛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온도를 확인했는데 미지근했습니다. 수건도 가져왔어요.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양말을 벗겨드렸는데 발이 차가웠습니다. 마른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등을 천천히 문질렀어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닦았는데 각질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는 아버님의 발바닥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제 검지손가락을 들었는데 천천히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시더니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저는 벽에 걸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는데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표정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는데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켜고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췄어요. 메시지함을 열었는데 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였어요. 오후 6시에 온 문자였는데 모든 행정적 조치 완료. 명령만 내리십시오. 문자를 읽었어요. 다시 읽고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대화 내역도 삭제하고는 휴대폰을 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7시였는데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찾는 소리였어요. 서랍 여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옷장 문 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를 빠르게 걸어왔는데 제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집어들고 계셨는데 지퍼를 거칠게 열어 안을 뒤집었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휴대폰도 떨어지고 손수건도 떨어졌는데 시어머니가 가방 안감까지 뜯어보며 손으로 구석구석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장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어 옷들을 마구 꺼냈는데 옷걸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불장도 뒤지며 이불을 꺼내 흔들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 안을 뒤집었는데 저는 방문 앞에 서서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인감도장 어디 갔어? 네가 숨겼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거실로 나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5시쯤 됐는데 거실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 서로 모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내 아들이 거실 탁자 앞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탁자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펜을 들고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둘째 아들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둘째가 서류 맨 아래에 이름을 적었는데 셋째도 받아서 적었고 넷째도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나눠 가지면 돼. 둘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치매니까 문제 없어. 저는 환풍기 스위치를 켰는데 윙 하는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소리에 묻혀 중얼거렸어요. 곧 다 빼앗길 거면서. 도마 위 밤을 집어들어 칼로 밤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는데 껍질이 도마 위에 쌓여갔습니다. 부엌 창문을 봤습니다. 어두운 밖이 유리에 비쳤는데 뭔가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림자 같은 게 보였어요. 저는 칼을 쥔 손을 멈추고 창문 쪽을 돌아봤는데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창문을 다시 봤는데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제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제사 음식 준비를 시작했는데 생선을 손질하고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물집이 잡혔어요. 나물을 무쳤는데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를 각각 양념했습니다. 탕을 끓이자 소고기 육수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7시가 되어 과일을 깎기 시작했는데 사과, 배, 대추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8시에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사상을 살펴보시며 하나씩 확인하셨어요. 생선 위치를 바꾸시고 나물 그릇도 옮기셨는데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손바닥이 제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가며 귀가 울렸습니다. 입안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번 제사 끝나면 당장 내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내 꼴 못 봐. 저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동서들은 이미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했어요. 첫째 동서 은정이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셋째 동서 혜진은 새로 산 보석 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 수미는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제 방 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복도로 나가자 제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민이 제 옷들을 마구 꺼내고 있었는데 은정도 따라 들어왔고 혜진도 왔습니다. 셋이서 제 옷을 마당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한복이 마당 바닥에 떨어지고 평상복도 던져졌는데 속옷까지 던졌습니다. 은정이 소리쳤어요. 민지는 이제 이 집안 식구 아니니까. 아버님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사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해요. 수민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음소리를 냈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서 바닥에 뒹구는 제 옷들을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씩 주워 담았는데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얼룩이 졌습니다. 10시가 되자 시어머니는 아버님을 또다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려서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아버님 앞에 서서 손에 약병을 들고 계셨는데 아버님을 침대에 눕혀놓고 계셨습니다. 약을 꺼내 아버님 입에 밀어 넣으려 하자 아버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입을 꼭 다무셨는데 시어머니가 아버님 턱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영감, 이제 서명해야 한다고. 약 먹고 정신 차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참으라는 눈빛이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은정은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는데 은정이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은정이 휴대폰을 들고 복도로 나왔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딸년 데려가세요. 우리 집에 더 이상 못 있어요. 제사 끝나면 바로 데리러 오세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는데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 말을 끊었어요. 그런 거 모르겠고요. 오늘 안에 데려가세요. 안 그러면 짐 다 버릴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는데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손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눈을 감았는데 눈 뒤에서 뜨거운 게 타올랐습니다. 정오가 되자 마침내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방 구석으로 가서 컵을 꺼내 찬물을 가득 받아 단번에 들이켰어요. 목구멍을 타고 차가운 물이 내려갔는데 또 한 잔을 마시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가라앉혔어요.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당장 시스템 가동하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되었는데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들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는데 아들들과 동서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네가 제일 많이 받아갔잖아. 형은 강남 아파트 받았어. 둘째가 대답했는데 말도 안 돼. 형이 더 받았어. 사업 자금도 받았잖아. 셋째와 넷째도 끼어들어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서들도 합세했어요. 은정이 혜진에게 소리쳤는데 내 남편 사업 망해서 돈 필요한 거 다 알아.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명품만 사들이면서 무슨 소리야. 수민도 끼어들었어요. 다들 욕심만 많으시네요. 제목도 있어요. 큰아들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자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제사상에 올릴 촛불을 챙기고 성냥도 준비했어요.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서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마지막까지 식모 노릇 제대로 해. 거실 바닥에 물이 엎질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걸레를 집어들어 제 발 앞에 던졌는데 닦아. 저는 걸레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는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는데 동서들도 저를 쳐다봤고 아들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방으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USB 3개가 들어 있었어요. 20년간 모은 증거들이 담긴 USB였는데 하나를 집어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대형 텔레비전 쪽으로 걸어가서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USB를 텔레비전에 꽂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폴더가 나타났는데 20년.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성도 나왔어요. 시도 못 받는 년. 다음 영상을 재생했는데 동서들이 아버님을 무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노인네 냄새 난다는 말이 들렸어요. 또 다음 영상을 재생하자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는데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아들이 저에게 달려들어 USB를 빼내려 했는데 저를 밀쳤습니다. 둘째도 따라와서 텔레비전을 끄려 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는데 열어대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인종이 울렸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왔는데 4명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그 뒤로 최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태준 회장님의 성년 후견인으로서 이 집의 모든 출입을 통제합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저에게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으려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게 뿌리치며 힘을 주어 밀어냈는데 시어머니가 비틀거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아버님이 나오시며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허리를 곧게 펴고 걸으셨습니다. 느렸지만 단단한 걸음이었어요. 차려진 제사상을 지나쳐 거실 중앙으로 오시더니 멈춰 서셨습니다. 모두를 내려다보셨는데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봤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거실 중앙에 서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는데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쳤어요. 큰아들을 보시고 둘째를 봤는데 셋째와 넷째도 차례로 봤습니다. 동서들도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본 뒤 저를 봤는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제사상 곁으로 가서 벽시계를 봤는데 초침이 정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에 괴종시계가 틱, 택 소리를 내며 무겁게 정각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제가 새벽 4시부터 비린내와 기름 냄새를 온몸으로 뒤집었으며 차려낸 제사상이 기괴할 정도로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조금 전 아버님을 기만해 서류에 지장을 찍게 했다고 믿는 상속 서류를 가슴에 품은 큰아들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상가도 다 우리 거야. 침에 걸린 영감탱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왜 진작 안 했나 몰라.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 타일 벽에 부딪혀 제 귀를 찔러왔습니다. 저는 제사상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가락 끝은 생선 가시에 찔려 피가 맺혔고 전을 붙이다 튀어오른 기름으로 화끈거리고 있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올감했던 이 지긋지긋한 나무상. 저는 그 상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벨소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 사방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큰동서 은정, 셋째 혜진, 그리고 막내 수민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받은 은정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압류? 은행원 양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건물이 왜 압류를 당해? 은정의 남편인 큰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서명을 받았는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야. 최 변호사가 차가운 안경 너머로 그들을 응시하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공증 문서를 꺼냈습니다. 착각이 심하시군요. 여러분이 방금 사기쳐서 받아낸 서류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미 3년 전 박 회장님께서 정신이 가장 맑으실 때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으니까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은 성년 후견인으로 둘째 며느님인 김민지 씨를 지정하셨고 강남 4억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20년간의 간병 임금 50억 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김민지 씨에게 이미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담보로 잡고 수십억씩 받았었던 그 건물들의 진짜 주인은 이제 김민지 씨라는 소리입니다. 순간 셋째 며느리 혜진의 비명이 거실 천장을 찢었습니다. 내 대출금 3억. 오늘 상환 안 하면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긴대. 여보 어떡해. 혜진의 남편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막내 수민 역시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내 카드. 한도 2억짜리 법인카드가 왜 정지됐다는 거야? 계산이 안 된다고 전화가 왔잖아. 최 변호사가 수민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법인카드의 결제 계좌 역시 회장님 개인 자산에서 집행되던 것이었습니다. 새 주인이신 김민지 씨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모든 결제 라인을 폐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치와 허영에 들어갈 돈은 이 세상에 단 1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리 없어. 이건 다 조작이야.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으려 독을 품고 달려들었지만 거실 대문을 지키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즉각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버님이 지팡이를 들어 올려 거실 바닥을 한번 크게 내리치셨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울림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은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눈빛은 초점을 잃은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이 직원을 호령하던 냉철한 회장의 위엄 그대로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박태준 회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히 맑을 때 모든 법적 조치를 완료하셨는데 성년후견인 위임장이 공증되었습니다. 부동산은 100원 매매 계약으로 김민지 씨에게 이전되었어요. 금융자산은 증여 처리되었는데 모두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실 수 없어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치매 걸린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해. 최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치매 진단 2개월 전에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어요. 회장님은 그때 정신이 온전히 맑으셨습니다. 은정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님이 아버님을 꼬드긴 거잖아. 이 여우 같은 년. 저는 은정을 밀쳤는데 냉정하게 밀어냈습니다. 은정이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은정을 내려다봤는데 20년 전 홀레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발밑에 소금물을 뿌리던 날이었어요. 부정한 기운 싹 씻고 들어와. 차가운 소금물이 버선을 적시던 순간이었는데 제가 바닥에 무릎 꿇고 밥알을 줍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걸레로 바닥을 닦던 날들이었어요. 냉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아들들이 아버님 앞으로 갔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는데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둘째가 따라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셋째와 넷째도 함께 주저앉았는데 네 아들이 모두 아버님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들을 봤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직 돈을 향한 눈물이었는데 자신들이 잃은 재산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어요. 차가운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쥐어뜯었는데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럴 리 없어. 이럴 리 없다고. 시어머니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저를 노려봤어요. 네가 다 망쳤어.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 시어머니가 다시 저에게 달려들려 했는데 검은 정장의 사내 한 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는데
동서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님 앞에서 절을 하며 애원했어요. 거실이 통곡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지팡이를 들어 올려 바닥을 한번 내리치셨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는데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이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너희가 한 일을 나는 다 봤는데 내가 바지에 실수했을 때 너희는 코를 막고 오줌 찌릉내 난다면서 나를 짐짝 취급했었지? 나이 먹고 냄새 난다고 나를 벌레 보듯이 했어. 그런데 민지만이 내 옆에 남아서 나를 위로해줬단다. 진심으로. 내가 밥을 흘렸을 때 너희는 비웃었는데 민지만이 조용히 내 입을 닦아줬다. 내가 말을 더듬을 때 너희는 나를 쓰레기 보듯 했지만 민지만이 끝까지 들어줬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민지의 것이다. 나가라. 지금 당장. 아버님의 목소리가 거실벽에 부딪혀 울렸는데 저는 아버님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이 집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법원 명령이에요. 동서들이 울음을 터뜨렸는데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는데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대문 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키고 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곁으로 가서 아버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버님이 제사상을 보시며 오랫동안 응시하셨는데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받았던 그 모든 굴욕적인 것들을 한 번에 통쾌하게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바라보고 눈빛으로 허락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제사상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상 끝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는데 상을 들어 올리자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제사상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엎어버렸습니다. 20년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상을 기울이자 접시들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이 먼저 떨어졌는데 사과가 바닥에 굴러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배도 떨어졌어요. 전이 담긴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는데 요란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탕그릇이 쏟아져서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어요. 밥그릇도 떨어졌는데 하얀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상을 완전히 엎었어요. 모든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엎어진 제사상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검은 정장의 사내가 앞을 막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서들도 엎어진 제사상을 보며 얼굴이 창백했는데 혜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미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는데 8시였습니다. 정오까지 4시간 남았어요. 다들 이 집에서 나가세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큰아들이 아버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아버님이 지팡이를 들어 막으셨어요. 이제 그만하라는 목소리가 단호했는데 큰아들이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아버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기회는 20년 동안 있었다. 너희는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큰아들의 어깨가 축 처지고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는데 서랍 여는 소리, 옷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서들도 각자 방으로 들어가자 가방을 끄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지퍼 여는 소리도 들렸는데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마당이 보였는데 제 옷들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가 와서 다 젖어 있었어요. 은정이 가방 2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는데 큰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차 키를 들고 있었어요. 은정이 명품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에르메스였습니다. 어제 자랑하던 그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은정의 얼굴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는데 화장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대충 묶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차 트렁크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을 싣는 소리가 났는데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혜진이도 나왔습니다. 셋째 아들이 짐을 들고 있었는데 커다란 캐리어 2개였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혜진이 현관에서 뒤를 돌아보며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입술을 떨었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제 자랑하던 보석 반지가 손가락에 없었어요. 이미 팔았나 봤습니다. 혜진이 문을 나가고 셋째 아들이 따라 나갔어요. 수민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넷째 아들이 함께였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어제 그 화려한 쇼핑백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분홍색 휴대폰 케이스도 사라졌습니다. 싸구려 검은색 케이스를 끼고 있었어요. 수민이 현관에 멈춰서서 저를 봤는데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민이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오 10분 전이었는데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 제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남편도 어이가 없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 자리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봤는데 엎어진 제사상,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20년 전 혼례날이 떠올랐어요. 대야에 소금을 푼 물을 제 발밑에 뿌리던 시어머니였는데 부정한 기운 싹 씻고 들어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젖은 버선발로 집 안에 들어왔어요. 20년이 흘렀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쫓겨나가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쪽으로 걸어가며 슬리퍼 소리가 바닥을 질질 끌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갔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난 뒤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도 나가고 최 변호사도 나갔는데 아버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을 봤어요. 엎어진 음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바닥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웠어요. 하나씩 손으로 집었는데 20년 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곁으로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시더니 제 옆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는데 함께 밥알을 주우셨습니다. 그만하거라.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나도 함께하마.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님을 봤는데 아버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버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는데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자식놈들 다 필요 없다. 내가 아프니까 나를 짐짝 취급하고 내 재산만 노리는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아버님을 부축해 일으켜 드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는데 신선했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장독대가 보였는데 그 뒤편 벽돌 틈에 숨겨둔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꺼낼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는데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집이었어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안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을 닫으셨는데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걸레를 꺼냈어요.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세제를 풀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기름기를 닦았습니다. 국물 자국도 닦았어요. 천천히 구석구석 닦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집을 제가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바닥이 깨끗해졌는데 저는 양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서 물을 버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같은 집, 같은 마당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자유로웠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웃음이 났는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웃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는데 민지야, 괜찮니? 어제 전화 받고 밤새 잠을 못 잤다.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우셨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곧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깨끗했는데 제사상을 치웠습니다. 접시들을 모았어요. 깨진 것들은 버렸는데 주방으로 가져가 설거지했습니다. 물소리가 주방에 울렸는데 거품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접시를 하나씩 닦아서 찬장에 넣었어요.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앉았습니다. 등을 기댔어요. 푹신했는데 팔을 쭉 뻗자 몸이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고요했는데 평화로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숨이 깊게 들어왔는데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남편 준석은 제가 보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날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으로도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집은 조금씩 제 숨결로 채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는데 그 공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아버님 방을 깨끗이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살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어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가슴이 편안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아버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지팡이를 짚은 아버님의 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동정 섞인 시선이 아니라 존중하는 눈빛이었는데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동산 이전 등기 완료, 금융자산 증여 완료, 법적으로 모든 게 제명이었어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가 말했을 때 그 호칭이 낯설었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져야 할 짐이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오늘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어요. 우리 딸 잘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는데 20년 동안 친정에 한 번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원하면 언제든 갈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아버님과 함께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버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 천천히 가거라 하셨을 때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시동을 걸어 천천히 출발했는데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1시간쯤 달려 친정 동네에 도착하자 낡은 골목과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이 그리웠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대문이 보였어요. 아버님과 함께 차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달려오는 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없이 제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하시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나오셔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버님께 인사하셨어요.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오신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니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집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많이 힘들었지 하셨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점심 식탁에 오른 소박한 음식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따뜻했는데 어머니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빨간 빛깔이 선명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이 작은 접시들에 담겨 있었는데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손맛이었어요. 20년 동안 먹지 못했던 친정 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구수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는 늘 짰는데 어머니 된장찌개는 달았어요.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그제야 제가 얼마나 빨리 먹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자 아삭한 소리가 입안에서 났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와 함께 뒷산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민지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물으셨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버님 모시고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볼 거예요. 말하면서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인생을 살아라. 이제는 하셨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친정을 나설 때 어머니가 손수 담근 김치와 된장을 싸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며 자주 와라 하셨어요. 네, 꼭 올게요. 아버님도 인사하셨습니다. 사돈어른 건강하십시오. 차에 올라 백미러로 친정 대문을 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좋은 부모님을 두었구나 하셨어요. 네, 감사한 분들이에요. 대답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님이 창밖을 보시며 나도 이제 민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하셨을 때 저는 아버님을 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미 그러셨어요. 20년 동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을 간단히 먹은 뒤 아버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님이 회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민지야, 회사 경영이 처음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하려 하지 마라. 임원들을 믿고 맡겨라. 네가 할 일은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이며 5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다. 그걸 잊지 마라.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넌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였어요. 아버님 회사가 3개 있었는데 부동산 관리 회사, 건설 회사, 투자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총 50명이었는데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0명의 생계가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서류를 하나씩 읽으며 회의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임원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모레 오전이었어요. 이틀 후면 저는 회장으로서 그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낡은 옷들이 걸려 있는 걸 보며 이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회장으로서 입을 옷이 필요했어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옷을 사러 가는 거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에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향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직원이 다가왔을 때 회의용 정장이요 하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당당하게 나와서 스스로 놀랐어요. 직원이 여러 벌을 보여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먼저 입어봤는데 거울을 보니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회색 정장은 세련되었지만 제 피부색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남색 정장을 입었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저는 다시 거울을 봤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당당한 여자였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다른 스타일도 입어봤는데 스커트 정장, 원피스 정장, 바지 정장까지 여러 벌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봤습니다. 48세의 저였고 20년을 버텨낸 저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저였어요. 결국 남색 정장 2벌과 회색 정장 1벌을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 옷들을 옷장에 나란히 걸어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20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모레 있을 회의를 생각했어요. 임원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아버님 말씀으론 갑자기 튀어나온 며느리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면 당황할 텐데 아버님을 신뢰하는 직원들이라서 저를 믿고 잘 따라 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20년을 버텼는데 회의 하나 못할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떠올렸는데 남색 정장을 입은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천천히 잠에 들었어요. 회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잠이 깼는데 긴장 때문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와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제 산 남색 정장을 입었는데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회장처럼 보였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마무리했어요.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었는데 무거웠지만 든든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아버님이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어울린다. 그 한마디에 용기가 났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현관으로 향했는데 아버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떨지 마라. 넌 이미 20년을 이겨냈다. 저는 아버님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출발했어요.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층에서 내렸어요. 회의실 앞에 섰는데 문 너머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임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명의 임원이 저를 봤는데 모두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상석으로 걸어가서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취임한 김민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는데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경영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는데 박상무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험도 없이 어떻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한 사람을 간병하며 버텨왔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끈기와 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는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당당한 말 한마디에 임원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읽은 회사 자료들이었어요. 회사 현황을 정리해 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저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의 수익률, 건설 회사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 투자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읽어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가 안정되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는데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회의가 1시간쯤 진행되었을 때 김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 공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해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땠니? 물으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조용히 들으시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밤하늘이 맑았는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식혜를 뒤집어 썼던 날, 밥그릇이 깨진 날, 빗속에서 서 있던 날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아버님이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보셨어요. 민지야. 네, 아버님. 이제 행복하거라. 저는 아버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행복할게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는데 48세의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김민지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는데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버텼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였어요. 당당하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을 삼키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민지 씨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네 고단했던 지난날을 떠올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민지 씨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당당하게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민지 씨의 용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